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함께할 코너입니다. 성큼성큼 경제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 첫 시간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태형건설발 부동산 PF 파장을 살펴보고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부실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는 태형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는데 설명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1월 11일 날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태형건설이 그 워크아웃을 이제 통과하려면은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채권단이 산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어저께 그래서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태형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구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채권단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태형이 9조 원 넘는 부채가 있지만 태형의 핵심 부채는 브릿지론이라고 알려진 PF 거기에 1조 2천억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그 미분양이 좀 높은 그러니까 분양이 저조한 사업장에서 1조 3천억 정도가 있어서 약 2조 5천억이 태형이 가지고 있는 핵심 부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2조 5천억에 대한 부채를 어떤 식으로 그 유예하고 어떻게 또 자구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총평은 채권단이 보기에는 태형이 SBS를 포함한 많은 알짜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얘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안이 미흡했다. 네. 네.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인해서 이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일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워크아웃을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되면 회생으로 가니까 그때는 그 경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고요. 워크아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태형의 채권단들이 그 채권에 대한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손실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금융기관들 손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태형 본체에도 손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없거나 경제에 피해가 없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고 피해를 줄이려는 그런 과정이 워크아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 올해죠. 부동산 전망 키워드 하나 뽑아주신다면 뭘까요? 네, 올해는 PF 위기가 역시 키워드인 것 같고 이 키워드는 사실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꼭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우리의 금융시장도 그렇고 뇌관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태형이 워크아웃 스로 되게 화두가 됐지만 작년에 브릿지론 PF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2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택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5년인데 원래 연초인데 벌써 내년 얘기해서 좀 그러시겠지만 25년이 되면은 22년 말부터 분양 착공했던 현장들이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준공이 되더라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본 PF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브릿지론 PF 문제가 발생 중인데 그게 한 25조 30조 원인데 본 PF는 130조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 PF가 훨씬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랑 내년 2년 동안 계속해서 PF 위기라는 그 키워드가 시장에 들릴 것 같아서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동산 PF 악재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작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재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반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의 약 60% 수준이거든요. 현재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런데 작년 4분기 들어서 10월부터는 서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을 때 서울의 거래량이 월간 3천 건을 넘었었다가 8월까지 현재는 2천 건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은 담보대출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작년 10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고 이런 관망 심리에 PF 사태가 또 터지니까
더더욱 더 그냥 유보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간으로 거래되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대 정도 되는데 이게 평년에는 한 3, 4천 건 됐었고 작년에도 여름에는 한 2,000건 정도 됐으니까 현재 거래량이 정말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연관되는 질문인데 고금리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이제 경직돼 있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평가잖아요. 네네. 근데 역시 PF 악재로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PF 문제가 어쨌든 터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태형 사태로 드러났으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 유보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주어진 거여가지고 네.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보다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자 이런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완전 경색 중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은 집값은 점차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네, 실제로 그 거래량 위축된 작년 10월부터 주택 매매 실거래 지수가 소폭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11월부터는 하락폭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3년 말부터 재하락세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공통 상황이고 사실 23년에도 전국 지수로는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 특례보금자리론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 시장 완전 열렸을 때 2분기하고 3분기 때 서울 일부 지역이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작년의 경우를 약간 섞여 있는 혼조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4분기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어졌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못하도록 금융기관이 규제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우호적인 대출이 좀 사라져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받는 상황이 되면서 시장 위축세가 다시 나타났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또 전세값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른바 역전세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매매하고 전세가 지금은 조금 소위 디커플링 돼가지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내려갔지만 전세는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를 전망하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도 매매는 주로 약세나 뭐 하락세 아니면 좋게 봐도 보합세고요. 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웬만하신 분이 올해는 다 전세 강세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전세도 그 전세 대출을 먹고 성장을 하는데 전세 대출이 시중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요즘에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전세 대환 대출을 3% 중반 금리로 굉장히 싸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손쉽게 대환하면서 전세에 대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확실히 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질문하셨던 그 역전세 환경은 23년이나 24년의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강세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2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전 전세가액을 갱신해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역전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역전세 환경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심화됐고 순서상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역전세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역전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는 임대인이 현금 흐름이 좀 막혀서 임차보증금 돌려주다 보니까 좀 현금 흐름이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다 뭐 소비 부진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역전세 환경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금리 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직 변화가 없지만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정말 빨리 떨어졌고 벌써 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3.2%인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 4% 중반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100bp 이상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내려간 거는 뭐 미국의 연동해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상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도 그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거라는 그런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대출 따라가는 건데 대출은 또 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하반기에는 대출을 좀 더 받을 유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주택시장을 죄송합니다. 올해 주택시장을 보실 때 하반기가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그런 배경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그 금리가 내려가는 금리나 환경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를 또 지금은 싫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트릭을 넣어놨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2월 26일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대출에 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스트레스 금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 금리가 되는 건데요. 그 추가 금리 폭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최저 0.37에서 최대 0.75% 추가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때는 최저 0.75%에서 최대 1.5%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1.5%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도를 다시 제약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게 기대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크게 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줄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총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런 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총선 전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2024년 경제 정책 방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 정부가 올해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할 건지에 부동산 대책도 많이 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선거와 부동산 시장은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법제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그 조기에 그 정책에 대응하다가는 또 작년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걸로 기대했었다가 결국은 이게 국회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게 공허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기민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법제화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대응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총선 전에 어떤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다 총선 끝나는 그 상황까지 보면서 주택시장 대응하시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라 이런 말씀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4년 내 집 마련 타이밍 언제입니까? 저는 그 2024년이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되는 선에서는 시장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소득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요? 네네. 다만 24년에도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처럼 시세 대비 낮은 저가 주택은 공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은 정부도 과거에 공공주택은 분양형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그 주거 유형을 나눠서 뭐 토지 임대부도 있고 그다음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은 이왕이면은 그 싸게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집을 제일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분양, 미입주 물량은 늘고 있다는데 주위에 보면 여전히 집 없는 분들 많아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약 2,300만 가구 조금 안 되는데요. 유주택 가구가 약 60% 정도 되고 무주택 가구가 40% 정도 되세요. 그래서 무주택 가구만 계산하더라도 거의 90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900만 가구들 입장에서는 임차 시장에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 소원인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자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60% 후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자가율이 60%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자가율이 높아질 만한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무주택 가구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른 거는 이런 무주택 가구들의 그 임차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다주택자를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어주다 보니까 임차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임대인을 또 잘 만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와전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4년 부동산 최대 위기는 무엇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네. 대한 정책적 해결책은 뭔지 그거 짧게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PF가 가장 문제인데 브릿지론 PF가 올해 문제고 내년에 본 PF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PF 시장 위기는 주택 가격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가 그걸 분양받을 만큼 수요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개념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올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핀셋으로 어떤 요소 하나 이렇게 태양건설 워크아웃 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솔루션들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과거에도 경험을 했는데 PF 자산 가격을 위축시키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몇 년간 끌고 가게 되면은 그 기간에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은 또 완만하게 증가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4, 5년 지나서 봤을 때는 지금의 그 부담보다는 4, 5년 후에 부담이 좀 더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지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하는 형태로 그 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